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책방지기 하고 있는 복집사예요. 오늘도 이달의 책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두 권 들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네, 두 권이긴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권이 매우 두껍죠. 그 몇 달 전부터 계속 두꺼운 책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의도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되네요. 오늘도 한 세 권 같은 한 권짜리 벽돌책을 또 들고 왔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책은 시내21에서 기자하고 있는 김혜리 작가님의 묘사하는 마음입니다. 영화 산문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김혜리 기자님이 이제 시내21에 영화 일기라는 어떤 칼럼명으로 기고한 기고글들을 모은 영화 평론집, 영화 리뷰집이고요. 그래서 주로 한 2017년도, 2018년도부터 최근까지 영화들이 이렇게 개봉했던 영화들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김혜리 기자님은 이제 팬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영화 쪽에서는 꽤 유명하시고 영화 산문집을 꾸준히 내오셨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던, 최근에는 이제 나를 보는 당신을 바라보았다 라는 책으로 2017년도에 나왔었는데 그 책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고 감명 깊게 읽었던 책으로 기억이 나요. 재미있지만 감명 깊다라고 저희가 감명 깊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영화에 대한 리뷰도 재밌게 쓰시지만 글을 일단 너무 잘 쓰세요. 글을 너무 잘 쓰시고 정말로 그 영화가 왜 뛰어난지, 왜 그 영화가 위대한지에 대해서 정말 잘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 묘사를 정말 너무 잘 해내세요. 그래서 통찰력도 깊고 그 영화의 어떤 디테일부터 시작해서 그 영화의 어떤 미학적인 어떤 아름다움까지 이렇게 조목조목 아주 세세하게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묘사해내시는 그 글솜씨가 대단한 책이에요. 그래서 딱히 이 책에 등장하는 영화를 보지 않아도 이 영화 리뷰한 글만 봐도 이미 그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 혹은 그 영화가 얼마나 작품성이 뛰어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영화 평론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뛰어난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게 재미있게 아주 몰입해서 읽었던 기억이고요. 그래서 김혜리 기자님의 어떤 그 명성에 역시나 부응하는 명불허전의 그런 명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의 영화들이 에 대한 어떤 단상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각성하는 영화, 욕망하는 영화, 근심하는 영화, 이런 어떤 테마 아래의 영화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고, 액션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팽창하는 유니버스라는 타이틀로 해서 마블 영화들, 뭐 히어로물들, 요즘 이제 그 히어로물들이 정말 헐리우드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헐리우드의 어떤 대자본이 들어간 흥행 영화들에 대한 평도 많이 있고요. 주로 이제 앞부분에 있는 영화들은 그래서 흥행작이라기보다는 이제 작품성이 좋은 영화들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화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서 못 본 영화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제가 영화를 좀 찾아보기도 하고,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에 등장하는 영화들 중에서 못 본 영화들을 이렇게 따라서 쭉 보고 있거든요. 한 반 정도는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김혜리 기자님의 영화평을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딱히 이제 그 영화들이 줄거리나 스포일러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들이 아닌 영화들이 많아서
이 영화평을 보고 나서 봐도 영화 감상에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더 풍성하게 영화를 보고 이분의 시각대로 영화를 따라가 보기도 하다가 나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들 좀 여기에 수록된 영화, 알만한 영화들 말씀드려 보자면 몇 년 전에 이제 아카데미 작품상 탔던 문라이트라는 영화도 있고, 그리고 레이디 버드라는 영화도 있고, 박찬욱 감독의 뭐 스토커라든가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그리고 이제 뭐 팬텀 스레드라든가 뭐 레이디 맥베스라든가 매혹당한 사람들이라든가 킬링 디어라든가 이런 좀 뭐랄까 좀 예술 영화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얼마 전에 킬링 디어를 봤는데 이게 이제 더 랍스터라는 영화로 유명한 그 요르고스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죠. 아주 충격적으로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근래 봤던 영화 중에서는 가장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웠던 영화였습니다. 특이한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영화도 한번 추천드려봐요. 그래서 기자님께서 이런 SNS 시대, 디지털 시대, 스마트폰의 시대의 영화 보기에 대해서 그 영화 보는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영화를 소비하는 어떤 그 매체적인 방식이나 기술적인 방식도 많이 다르잖아요. 영화관에서 보기도 하지만 지금은 TV 브라운관으로 보기도 하고 노트북으로 보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소비하는 방식이 또 작품에 몰입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 팝콘 컨텐츠라 그러죠. 이렇게 약간 흥미 위주, 재미 위주, 자극적인 어떤 그 짤들 위주로 이렇게 소비하게 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영화 보기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을 해석하고 계시고 우려도 있고 이제 걱정도 있고 새로운 비전도 있으신데 근데 그러면서 이런 그 디지털 시대에서 영화 보기가 굉장히 남다른 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 디지털 시대의 영화 보기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조명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 부분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21세기 들어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영화관이 우리가 삶을 주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가 되었다는 점이다. 영화관은 100년 전처럼 여전히 도피에 처이지만 반대의 의미에서 그러하다.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자극을 제공하는 진영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다. 과거에는 권태를 피해 영화관으로 갔지만 이제는 희귀한 권태를 찾아 고독과 대체하게 직면하러 거기에 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네, 고독과 직면하기 위해 영화를 본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네요. 그리고 또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시대에 영화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 소중한 시간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얘기인데요. 너무 많이 공감돼서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유일하게 시간을 발명할 수 있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음악도 시간 예술이지만 시간을 다루는 순간 필연적으로 물리적 현실의 표면을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디를 찍은들 거기에 삶의 흔적이 없겠는가. 그러한 영화는 관객으로 하여금 시간을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동시에 영화는 일상의 급류에 가까스로 삽입되어 있는 TV나 기타 미디어와 다르게 시간의 질과 밀도, 속도를 장악할 수 있는 자치권을 관객들에게 암묵적으로 존중받는다. 그래서 영화는 버지니아 울프의 관찰대로 여전히 현실보다 리얼하며 삶에서 멀어지려는 우리를 붙잡아 삶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다. 삶에서 멀어지려는 우리를 붙잡아 삶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다는 이 말이 너무너무 인상적이고 오히려 영화가 그 2시간 반 동안의 어떤 그 시간이 요즘처럼 이렇게 휘발되는 어떤 날아가는 그런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나와 나의 고독과 직면하고 나의 삶과 직면함으로써 오로지 나와 삶에 이렇게 몰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라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이렇게 아주 몰입해서 뭔가를 갖다 몰입해서 보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게 산만하고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인데 오히려 그래서 영화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굉장히 몰입해서 보면서 그 영화에 집중하고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나와 삶을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 그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도 크게 와닿고, 그래서 영화를 어떤 집중해서 몰입해서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가를 이 책이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고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또 다른 책을 소개해 볼까요? 네, 이 책은 네, 잘 알려져 있는 고전이죠.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이 책은 다들 들어봤을 텐데요. 모비딕은 다들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읽어보지 않은 책들의 어떤 목록 중에 하나에 들어갈 텐데요. 그쵸? 저에게도 그랬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은 벽돌책 중에서도 그 두께가 가장 두꺼운 것 같아요. 이게 뒤에 주석을 빼고도 884페이지네요. 와, 주석만 거의 30페이지에 다다르고 있고, 이 책을 쓰신 번역가 분의 어떤 서평 이야기도 꽤 길게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은 그 기존에 나와 있는 문학동네의 그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에 있는 모비딕과 좀 다른데요. 그 책은 이제 2권짜리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합본으로 나온 책이면서 똑같은 이제 황희원 시인님의 번역본인데, 이 책은 합본이면서 동시에 그 다른 점은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로겔 켄트라는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모비딕 사파를 포함하고 있는 책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표지에 모비딕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게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이렇게 사파들이 로겔 켄트의 사파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파들의 어떤 그 작품성, 그 나름의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파가 굉장히 강렬하고 선이 굵으면서 투박한데도 거기서 오는 인상이 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어떤 전개되는 톤이나 인물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 그림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럴까요? 보시면 인물에 대한 표현이 정말 이 인물의 성격이나 그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느낌이에요. 이 그 소설 자체가 굉장히 그 이제 해양 소설이고, 해양에서 모험하면서 이제 고래를 잡으러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투박한데, 그런 거칠고 투박한 느낌이 이렇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소설을 번역하신 황희원 시인님이 이 로겔 켄트의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로겔 켄트의 그림에 대한 찬사를 담은 글을 따로 싣고 있어요. 맨 뒤에 보면은. 그래서 이분이 런던에 가셨다가 우연히 이분의 일러스트 그 그림집, 사파집을 발견을 하고 너무 그림이 인상적이어서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모비딕도 실려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이 사파가 실린 어떤 모비딕을 번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또 일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은, 이 책에 얽힌 사연은, 제가 이 책을 번역하신 황희원 시인님이 저희 제주살렘에 오셔서 강연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밥 딜런을 주제로 강연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밥 딜런 가사집도 전 가사집을 번역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서 그때 같이 이렇게 강연도 듣고 같이 이렇게 술 한잔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음악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인데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번역본에 이렇게 사인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네, 이건 자랑이었고요. 제주에서 보낸 첫날 밤 생각의 울음에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라고 사인을 해주셨네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제가 읽어야지 하고 해서 이 책으로 이 판본을 읽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인님이 사인해준 사인본이라는 의미, 그다음 합본이라는
로겔 켄트의 그림이 사파가 담겨있는 합본이라는 점, 뭐 이런 점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읽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고백하건데 굉장히 그 스토리만 보면 흥미진진할 것 같지만 이 글의 전개는 그렇게 흥미진진하기보다는 조금은 좀 관념적이고 은유적이고 그런 부분이 많고 읽었던 책들 중에서도 읽기가 쉽지 않은 책으로 좀 이렇게 꼽힐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뭐 고래잡이와 관련된 온갖 어떤 도구나 그 배의 어떤 장치에 대한 설명, 그 고래와 관련된 그 뭐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혹은 뭐 신화적인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스토리와 상관없이 엄청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고래와 고래잡이에 관한 백과사전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과사전이 막 열거되어 있다가 다시 이게 스토리로 돌아와서 조금 얘기하다가 백과사전식의 얘기가 펼쳐지는 뭐 그런 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읽기는 쉽지 않는데 그래도 제가 다 읽고 나서 정말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냈던 기억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정말 그 네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다 읽어낸 900여 페이지의 책을 다 읽어낸 저 자신에게 박수를 일단 보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읽으면서도 느꼈는데 이 책을 번역하신 시인님, 황희원 시인님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박수를 보내요. 이렇게 읽기도 쉽지 않은데 번역하는 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실제로 이 뒤에 이제 번역 서평을 쓰시면서 번역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와닿아서 제가 얼마나 번역이 힘드셨는지에 대해서 살짝 읽어 드릴게요. 그럼에도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번역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가로치고 다시 하라고 하면 차라리 몇 년간 원양어선을 타고 말겠다. 근데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멜빌은 종종 한 문단에 가까운 한 문장을 구사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문장이 한 문단, 거의 반 페이지에 해당될 정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미콜론과 하이픈 등의 구두점과 관계대명사를 적극 활용하여 하나의 복잡한 유기체와도 같은 복문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번역을 또 고래잡이에 비유하셨는데 이는 마치 엄청난 속도로 쉴 새 없이 돌진해 오는 고래를 중간중간 쉬어가며 돌진해 오게 만드는 것. 실제로 추격전을 벌이듯 숨막히는 문장들을 숨구멍이 잔뜩 뚫린 숨 쉴 수 있을 만한 문장들로 바꾸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못내 아쉬웠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번역을 한국어로 읽기 쉽게 원문이 얼마나 난해했을지 이제 이 글을 읽어보면 짐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원문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돼요. 정말 그런데 한국어로 읽기 편하게 이렇게 최대한 그 신경 써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래잡이와 관련된 엄청난 전문적인 용어, 그 항해와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 엄청 많이 등장하거든요. 하도 그런 용어가 많이 등장해서 저도 계속 반복해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였더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생소한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이 이 고래잡이와 모비딕에 관련된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번역에 대해서 그 소설의 내용보다 더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러스트레이터 로겔 켄트. 이 책이 이제 두껍고 조금 지루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사파가 있기 때문에 그 읽기 어려운 어떤 그 읽는 경험을 좀 덜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사파를 보면서 사파를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런 인물들에 대한 어떤
그 묘사와 이 그때의 분위기, 이 배 위에서의 분위기가 정말 잘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배 위에서 선원들의 어떤 쓸쓸함과 고독함과 그 결연한 의지 같은 것들이 막 그림에서도 엿보입니다. 이 그림을 보는 재미가 이 소설 읽기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그림 자체의 관상도 큰 재미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찬사를 보내는 그 분은 역시나 이 책을 지은 허먼 멜빌입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계속 중간에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을 확 그 흥미진진하게 몰입시키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도 그 굉장한 혹평을 받았었고 독자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평론가한테도 외면을 받고 그래서 이게 판매가 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그런 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허먼 멜빌이라는 그래서 이 작가가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작가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이후에 1930년대에 다른 작가가 이제 이 책의 어떤 위대함을 다시 이제 발굴해내면서 이 책이 이제 고전의 발열에 오르게 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모비딕의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황희연 시인님이 써주신 내용이 있는데 모비딕은 다채로운 형식과 상징으로 이루어진 매우 복층적인 작품이지만 기본 플롯만 두고 본다면 그 어떤 작품보다도 단순하다. 모비딕이라는 이름의 흰 향유 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잃은 에이에브 선장이 복수를 위해 피코드호의 선원들을 이끌고 대서양과 인도양을 지나 북태평양까지 간 다음 결국 적도 부근에서 모비딕을 만나 싸우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게 진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줄거리가 답니다. 그 항해를 해나가는 과정이 거의 800여 페이지에 이르고요. 800여 페이지 동안 항해를 하고 고래도 잡고 뭐 다른 배들도 마주치고 선원들끼리 뭐 이런저런 일도 있고 이러다가 이제 그 830여 페이지 830여 페이지 정도 이르러서 드디어 모비딕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서 이제 모비딕과의 이제 그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최후의 결전이 끝나면서 이 소설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 그림이 너무너무 인상적이거든요. 침몰해가는 배와 그 망치를 든 손과 그다음에 매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 끄는 장면인데 굉장히 인상적인 마지막 장면을 담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 황희연 씨님이 그 번역가가 이 소설에 대해서 하는 얘기 뒤에 평을 읽어보시는 걸 또 권유를 드리고요. 그 평을 좀 보시면은 조금 더 소설을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고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어떤 소설인가에 대해서 또 이 시인님이 해놓으신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읽어볼게요. 모비딕의 가장 놀라운 점 가운데 하나는 이야기가 아무리 옆길로 새더라도 끊임없이 중심축으로서의 모선, 즉 흰 고래를 쫓는 에이에브의 피코드호의 이야기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것은 혹시 소설이 아니라 시로 쓴 논문이 아닌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무렵 우리는 이슈미얼 혹은 멜빌의 손에 이끌려 어느덧 다시 피코드호로 돌아와 있음을 깨닫는다. 이슈미얼이라는 사람이 이 소설의 화자이자 주인공이고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화자죠. 시로 쓴 논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시로 쓴 논문 이 표현이 굉장히 이 소설의 특징을 압축하는 말인 것 같아요. 고래잡이, 고래에 대한 백과사전 혹은 시로 쓴 논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제 읽기가 수월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 읽고 났을 때의 어떤 큰 성취감을 주는 책이고요. 내가 이것을 읽었다니 라는 어떤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소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가 통째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 고래잡이가 사실은 인생에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고래를 찾으러 떠나서 온갖 고초와 그 싸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끝내는 고래를 만나서 그들과 격전을 벌이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싸워나가고 투쟁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담아있지 않은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좀 이 책을 통해서, 고래잡이 선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생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 조금 어렵지만 읽을 만한 소설이고, 고전은 사실 또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죠. 고전이라는 책이. 좀 쉽게 손에 안 잡히고 쉽게 페이지가 안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읽고 났을 때 성취감이 그만큼 크고, 그 다음에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어떤 의미도 굉장히 큰 것이 고전의 묘미이고, 그런 것이 고전의 묘미라고 봤을 때는 진짜 이 모비딕만한 작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의 의미와 나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데 굉장한 그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책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책이 2권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또 길게 시간이 소요됐어요. 그만큼 얘기할 거리가 많은 책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두 책, 김일희 기자의 묘사하는 마음과 모비딕, 허먼 멜빌의 소설을 소개해봤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달에 이달의 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 날씨가 제주도는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독서의 계절이죠. 가을 날씨 마음껏 즐기고 즐거운 시간, 평화로운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독서의 계절 마음껏 즐기세요. 안녕.